재테크의 3요소는 첫 번째 시드머니, 두 번째가 기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수익률. 믿을 만한 투자 전략이 뭐냐? 한 60% 정도는 위험자산 넣고 4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6대4 전략인데 저렇게 되면 연한산 복리 수익률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 남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해볼 만한 포트 아니에요. 올해가 10년에 한 번 있는 도전이기를 기대하는 게 더 낫겠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로 번창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번창.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박사님도 아니, 나 지금 오히려 거기서 유튜브에서 깜짝 놀랐잖아. 어디 뭐야? 대선 후보 후보님하고 같이 나온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또 이제 뭐 다른 후보도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오시고 싶다는 그런 채널이 됐다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예, 이제 3%급으로 성장하시는 3%급으로.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대표님도 최근에 그 회사의 그 AUM이 계속 무럭무럭 자라는 예. 소식이 있습니다. 네. 4월 달에 되게 힘들었는데 5월에 다시 또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고요. 네. 이제 곧 아마 1,700억은 넘었고 와. 이제 열심히 하면 상반기 중에 아마 1,800억, 1,900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그 진짜 막 몇 천억 막 이러면 진짜 대단한데 몇 천억 운용하시는 운용사의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그 저희가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책을 또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1년에 읽는 책보다 홍 박사님은 쓰시는 책이 더 많아요. 벌써 몇 권째 쓰신 거죠? 30권까지 숫자 세다가 이제 포기했죠. 아, 30권이 아니고 30권까지 세다가 그 뒤로는 안 셌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숫자를 세다 보니까 공저가 있고 두 번째가 감수가 감수. 케인스 책 이런 거 다 감수했죠. 거기다가 번역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젝트성 책들 있지 않습니까? 한 챕터만 쓰는 책들, 뭐 대전망 이런 거 그런 책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단독으로 쓴 책은 한 20권 정도 되는데 아하. 그런 책들까지 검색해서 나오는 거 하면 30권 넘은 지는 오래됐죠. 아 근데 이게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책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제가 첫 책을 쓴 이후로 어린이 그 책 쓰고 그 뒤로 책을 못 쓰고 있어요. 바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을 쓰려면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정리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 저장으로 남기고 뭐 에버노트가 됐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걸 쓰는데 근데 거기다 계속 저장을 해두면 스토리텔링이 어느 날 오잖아요. 맞아. 그러면 딱 쓸 수 있죠. 아무튼 저도 빨리 이제 준비해가지고 쓰도록 하겠는데 이번에 쓰신 책의 제목은 돈의 흐름은 되풀이 된다예요. 예. 근데 사실은 박사님이 돈 하면 그냥 돈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번엔 돈의 흐름입니다. 이거 이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던 계기는 이제 지난해 연말에 신문사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주식시장이 막 불을 뿜던 그때입니다. 네, 미국장이. 뭐 이제 내년 어떻게 보세요 하고서 전망을 하라 그러는데 금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라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이제 있죠. 그러고 이제 연초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 기자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홍 목사님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금을 그렇게 추천하셨는지 그때 궁금하다. 네네. 미국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악취가 느껴져서 정말 위험해 보여서 금을 사라 그랬다. 그래서 아니 그런 냄새를 어떻게 맡으세요? 그랬더니 이게 다 징후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엮어서 책 쓰면 되겠다 싶어. 그래서 2달 똥땅똥땅 해서 썼습니다. 네. 돈이 이제 흘러가는데 한동안은 돈이 이렇게 컵이나 이런 욕조 같은 데서 흘러가는 거 생각하면 일로 가다가 쭉 되고 일로 가다 쭉 되고 이런 그러다가 이제 있잖아요. 하수구가 역류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역류할 때도 있고. 작년 연말에 미국장이 또 그 짝이 나더라고요. 좀 진짜 좀 과도했다 이런 과도한 걸 정도를 넘어서서 그때 이제 뭐 나왔던 재밌는 기사가 미국 주식시장이 한국 시장처럼 되고 있다. 그런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주식시장 이런 이야기 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대선 후보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회사인데 누구 친구랑 친구다 해가지고 대선 테마주 요새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트럼프 일가에서 하는 뭐 밈코인들 이런 게 그때 다 대박이 막 나고 올라가고 막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닷지 뭐 장관 간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또 1000슬라 간다 그러고 막 이상한 코인들 다 오르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끝난지는 모르지만 시장이 투기판이 됐고 곧 큰 조정이 오겠구나.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금이 이럴 때는 대안이 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때 했던 건데 먼저 그런 냄새가 바뀌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 저는 이제 그 출판사에서는 돈의 흐름은 되풀이 된다라는 멋진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원래 썼던 제목은 여우처럼 투자하는 법.
그래서 폭스 트레이딩이라고 아. 그 2부의 제목이 폭스 트레이딩이거든요. 아. 여우 같은 투자자를 저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고슴도치가 맞아요. 있고 여우가 맞아요. 있는데 저도 이게 그 홍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우처럼 이제 투자하라는 것과 그 반대말로 고슴도치처럼 투자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건 좀 고슴도치였다가 이제 여우가 된 사람이라서 음. 아직도 여우가 되는 중이고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대, 30대 때는 자료를 쓸 때 자료를 쭉 모아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고 자료를 모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날 감을 잡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고 느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결론 정해놓고 근거를 모으는 사람들이 고슴도치고요. 이 고슴도치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르크스,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죠. 아하.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사이트풀하는 걸 줬지만 이거에 자신의 주장에 걸리는 것 같은 거는 인용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같은 책들을 보면 그 꿈이나 그런 여러 가지 가족 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사람의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 동의하지만 그 이외에도 되게 많은 요인이 있지만 인사이트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 쳐내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우리는 요새 나온 작가들 중에서는 말컴 글래드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일만 사람 시간만 하면 무조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도한 어떻게 보면 결론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저 갖다 붙이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올해 시장 된다라고 전망을 하면 거기다 맞는 근거를 다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글쓰기 편하고 주장도 간명하고 맞추면 영웅이 되는. 그러나 이제 승률은 높지 않은. 그래서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돈을 개인적으로 벌어본 해가 딱 2004년에 한 번 의사결정 말고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그 2004년이 뭐냐면 집 산 거. 그러니까 마님의 그 눈물 앞에 굴복하고. 네. 왜냐하면 뭐 투자한다고 뭐 이리저리 그때 이제 특히 그 근로자 중건저축계좌 뭐 이런 거 사놓은 종목도 참 그걸 그런 걸 사고 정말 제가 봐도 끔찍하게 못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끔찍하게 못하던 사람이 이제 2008년 9년을 지나면서 깨달음이 왔죠. 아하.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아하. 2008년 같은 경우는 버블 붕괴가 올 것 같은데도 계속 안 왔던 시기. 2006년부터 계속 야 이거 미국 부동산 저거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도 2007년에도 안 오고 2008년에 터졌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또 틀렸던 거죠. 2007년에 부동산 버블 온다 그러고 저는 증권사 때려치고 은행 갔는데 은행 가서 한 1년 지나서 왔잖아요. 버블 붕괴가. 그런 것처럼 뭔가를 알게 됐죠. 방향은 좀 대충 알 것 같은데 타이밍은 도저히 알 수 없어. 타이밍까지 맞추려고 그러면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좀 얻으면서 당장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1년이나 2년 정도의 시간 또는 그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볼 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단서를 다는 전망 예측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효석 대표님하고 친하게 지낸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친한 게 한 5년 정도 코로나 때부터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 이후 제 매매나 이런 걸 다 알거든요. 제가 2020년 말에 집 판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2년 말에 또 집을 산 사람. 네. 왜 이렇게 좀 빠르죠? 여우처럼 하시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뭔가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미리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런 것 같거든요. 아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이 이상 안 먹어도 되고 더 빠질 것 같은데 뭐 버틸 수 있고 막 이런 여유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방향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에서 힘이 빠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좀 더 이제 타율이 높아지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얼굴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맞아요. 왜냐하면 막 파르르 안 떠니까. 기록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러닝도 재밌게 즐기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우처럼 투자하는데 이제 고슴도치처럼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이걸 대로 딱 가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유연하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했던 단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이제 글루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랬나요? 이분이 글루트라는 단어는 앞에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 생각하면 이제 세이빙이 생각나잖아요. 이제 그린스펀의 이제 수수께끼 얘기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캐퍼서티라는 단어를 써서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시장에 던진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중국이 돈을 그냥 자본을 하도 때려 박아가지고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버블이 왔는데 이번에는 쟤네들이 지금 캐퍼서티를 또 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뉘앙스고 그걸 막아야 된다. 다 같이 힘을 합쳐볼까 우리?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징조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글루트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보면 또 지금도 어떤 식의 여러 가지로 뭐 징조들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현재 시장의 장세. 저는 뭐 지금 시장이 1995년하고 되게 닮은 것 같아요. 95년이랑 닮은 것 같아요. 예, 1995년 그 채권 대학 살 때랑 네. 닮은. 그러니까 이제 92년부터 이제
호황이 시작됐는데 한 3년 정도 가면서 그때 그린스펀이 비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미국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미국장 되게 좋은 이유가 이제 드디어 윈도우 95 막 이런 거 나오면서 3.1에서 이제 95로 가고 그러면서 그게 정말 이제 제가 닷컴 버블로 가는 거죠. 예, 제가 정말 옛날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데 윈도우 3.1 쓰다가 이제 95 나올 때 완전 쇼킹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운영 체제의 변화, 인터넷의 발전, 뭐 넷스케이프 이런 것들이 다 95년 전후에서 나올 때 연준에서 금리를 굉장히 세게 올려서 채권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거든요. 예. 근데 인플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96년부터 조금씩 봐주기 시작하고 특히 97, 98 아시아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다 망한 다음에 금리 내려주면서 법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중간 고리 정도 또는 중간에 있었던 홍역. 그러니까 저는 2022년이 역사적인 바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맨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보자면 2022년에 챗GPT가 나오면서 뭔가 저는 이제 세상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 왔다는 느낌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이거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럼 뭐 저만 해도 당장 갤럭시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밑에 홈 버튼 쭉 누르면 영어 페이지가 다 번역되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번역 품질도 좋고. 맞아요. 거기다가 우리 50대 아재들 그 페북 프로필 사진들이 전부 지브리풍으로 가족 사진으로 다 바뀌었죠. 그런 거 변화를 엄청 싫어하는 그 아재들이 전부 이걸 다 따라할 정도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90년대 인터넷이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인플레는 죽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산 시장은 좋지만 실질 소득은 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못 쫓아가니까.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이제 앞으로 오는 거죠. 이게 챗GPT나 제미나이나 코파일럿 앞에서 또는 딥시크 앞에서 멀쩡할 직업이 있나?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제가 2022년 창업할 때 개발자 한 명 연봉 몸값 이런 이야기 들으면 수억을 호가하던 시절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챗GPT를 유료 결제해서 20명이 이렇게 아이디 공유하는 그 기업용을 쓰고 있는데 얘한테 이렇게 우리가 짜서 대체로라도 그냥 쉽게 짜서 딱 던지면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다 고쳐주잖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시니어 개발자 한 명 정도 비용은 얘를 위해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싸죠. 비용. 네, 거의 공짜죠. 얼마 전에 그렇게 최고의 직업이 개발자였는데 앞으로 개발자의 미래가 있는가? 물론 있겠죠. 최고 등급.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하는 사람은 더 좋다. 더 좋겠죠. 인터넷도 그랬고요. 맞아. 그 어디서 노회어가 이제 중요하다.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실력이다라는 말이 그때 엄청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챗GPT에게 어떻게 재밌는 흥미로운 뭔가를 긁어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느냐 그런 능력들,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이 앞으로 중요해진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 밖에 잃어버릴 사람이 되게 많아 보이죠. 당장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만 딱 이야기하자면 인도에 그 여러분들 다 해외 사이트 접속하시면 전화 받아주시는 분들, 외주하시는 분들이 다 인도 사람들이 인도에서 콜센터를 쓰고 있죠. 네네. 근데 앞으로 그게 필요할까요? 언어인식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기계적 답변, 어차피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 하는데 기계어로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세상이 왔잖아요. 우리가 챗GPT 넣었던 그 머신에서 커피 주문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가능해지는데 외주해주고 그런 인력 외주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 쪽 외주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당장 첫 번째가 그쪽이 얼마나 많을 텐데 콜센터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옛날 그 전화 교환원들의 운명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가 날 수가 없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이제 결국은 공급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고 계시는 뭐 지정학적인 관세 뭐 등등 여러 가지 공급 사이드에 이제 문제는 있는데 수요 사이드에서 보면은 실질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 과거에 인터넷과 비견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기술의 점프업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임금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잘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월급 더 달라고 해도 안 먹힌다. 당장 지금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도 또 어마어마한 회고를 발표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조차 당장 그렇게 사람 자르고 있는 걸 보면 그 호황을 누리고 이익이 마진이 그렇게 높은데 사람 자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가 날 수 있나? 이런 스토리텔링이 쭉 결부되면 저금리의 고속성장, 왜냐하면 투자를 안 하면 망하니까. 그건 전형적인 90년대 스토리죠. 그런데 인플레는 없는데도 연준은 자산가격법을 그리고 트럼프의 행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며 금리 인하는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만약 연준이 다 올해 금리 인하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영영 안 내리면 채권 시장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어젯밤에도 30년물 국고금리 5% 갔다 왔는데
그게 이제 무디스 때문에 그랬다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상당한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시장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나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들이 내년 4월 새로운 연준 의장 임명 이후에 다시 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해 연말에는 굉장히 썩은 냄새가 났고 그리고 올해 4월 4일에는 또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좀 샀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미장에 베팅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게 채권 시장이 너무 무서워서 연준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은 그냥 올해는 트레이딩하는 해지 어디 흥분해서 막 몰려가고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해가 아닌가. 네. 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챗 GPT의 등장이 이제 어쨌든 큰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냈고 생각해 보면은 당시 연준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챗 GPT 덕분에 이제 빅테크들도 투자를 시작한 거고 그것이 돌고 돌아서 여기서 말하는 돈의 흐름처럼 그러니까 돈이 흐른다는 게 이제 투자의 사이드에서 돌아야 되지만 기업 사이드에서도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해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일단 거잖아요. 뭐 위에서 AI용 반도체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왜 해 소리를 아무도 못하는 환경인 거 아니냐? 그럼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럼요. 그건 더군다나 중국이 딥시크 하는 거 보고 맞아요. 더해. 한국에 있는 회장님들 중에 딥시크 관련해서 열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야 우리는 이거 왜 못하냐? 중국 이거 뭐 이렇게 싸구려를 했다는데 사람도 몇 명 안 되던데 넌 뭐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딥시크가 시장에 충격을 주긴 했지만 그거는 저는 넷스케이프 같은 일을 하는 거다. 자극을 인터넷에 쓸모는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 그리고 저거 뭐 만들어봐야 돈이 되냐 저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입 다물게 만들고 야 데리고 가자 저렇게 싸게 개발한다는데 이거 안 할 거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저기에 합병되거나 인수되거나 구조조정 당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망감들을 다 날려버린 거죠.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되겠어? 라는 절망감을 날려버린 이벤트였고 그건 굉장히 큰 장기 호재죠. 그러나 이제 그런 장기 호재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인플레에 대한 이제 사서 걱정을 연준이 계속 해야 되는 해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이상하니까 폭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협상 능력도 개꽝이고 네. 아니 뭐 개꿀 반대 개꿀 반대. 개꿀 반대잖아. 이게 뭐야 중국이 개꿀 그러고 있지.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면서 왜 그래? 그러니까 누가 여기를 이제 무서워하겠어요? 미국을. 미국을 누가 무서워해? 그 어제 다이머 회장이 크레딧 시장에서 물려보는 사람이 없어서 요새 좀 그런 것 같은데 엄청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겁을 줬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하워드 막스는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또 쉽게 망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 어딘가 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미국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는 2010년대 초반에 신용등급 처음 강등됐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세상 망하는 줄 알았는데 신용등급 다 강등하고 나니까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그때부터 같아요. 미국장 랠리가 시작됐죠. 맞아요. 15년, 오히려 거꾸로 그죠? 15년 랠리가. 맞아요. 중간에 두 번 두들겨 맞긴 했지만 15년간 계속 오르니까 신용등급 강등 당해봐야 뭐 괜찮아라고 했지만 이제 이 신용등급 강등이 왜 그날 했는지 아세요? 18일 날 5월 18일 5.18 미국에서 감세안 통과됐어요. 하원 17대 18이었나? 한 표차. 그리고 그 감세안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를 5조 정도 늘리는 그런 감세안이 이제 곧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요. 무디스는 일종의 채권 자경단 입장에서 총대를 낸 거죠. 너네 이러면 이건 정말 큰일 나. 그냥 지금 미국 국채가 발행 잔량이 46조인데 금리 5%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네 2조 매년 2조의 이자를 물어야 돼. 근데 GDP 30조잖아요. 그러면 GDP 30조인데 2조의 이자를 내면 GDP의 약 6.6%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지게 되죠.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재정 적자는 9% 10%가 되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네가 지금 감세를 하는 게 맞아. 제정 신의화를 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보면은 무디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을 안 내리고 앉았으면은 엄청난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S&P가 오바마 정부 때 엄청 털렸거든요. 안 그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낮은 상황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니까 오바마 입장에서 얼마나 화나요. 그래서 그때 막 벌금도 물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니까 더 심하게 무디스를 다루겠죠. 그걸 감수하고라도 했다라는 건 일단 신용평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야 미국 달러 저거 큰일 났다. 무슨 생각일까. 바이든이 정말 심하다 생각했는데 더한 놈이 왔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올해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물가가 오를 텐데 수입 물가가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오를 텐데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랑 합의했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인데 정말 그럼 월마트는 얼마나 올릴까. 원래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관세가 23% 가중평균 관세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펜타닐 관세 20%에 상호 관세 10%를 더 붙이면 그래서 7월부터 그게 진짜 적용되면 어떡할 건가.
그럼 거의 50% 이상의 관세를 물고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당연히 대체할 건 없으니까 그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가격이 오른 걸 보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걸 이제 쭉 생각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줄 가능성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7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는 게 장이 폭락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자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패닉에 빠지면 금리 인하해 주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 7월 금리 인하를 해줄 이유가 잘 모르겠다.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한 번 아니면 두 번으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해주지 않겠나. 물가가 있는데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누구라도 이건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또 지역 연은 총재 둘의 부의장까지 해서 3명이 야 이거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별일 아니야 라고 립서비스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걸로 다 했어를 하는 게 아닐까. 우리의 일은 여기까지야. 그 말 나오자마자 근데 실제로 미국 금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준 걸로 우리는 할 일 다 했고 립서비를 또 한 거네요. 하고 우리는 이제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섭죠. 네. 야, 이거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저는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이렇게 무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만 더 질문 드리면 경제 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신호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좀 다뤄주신 것 같은데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 내러티브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건데 네. 그건 이제 로버트 실러 교수님이 내러티브 경제학에서 쓰신 용어입니다. 아. 근거는 없지만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 대표적인 내러티브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당신이 사는 곳이 곧 당신이다. 내가 나지 뭘 사는 것이 나야. 그러니까 너 어디 살아를 미국 버전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또 무서운 내러티브 하나 해드릴까요? 돈이 복사되는데 왜 이걸 안 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날 되게 자주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블라인드 앱도 종종 들어가서 보고 그러는데요. 거기 가면 뭐 그 회사 이름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얼마 전에 봤어요. 그 1월 초에. 어차피 그냥 미국 주식 사놓으면 되는데 이걸 왜 안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사람들이 이제 자제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의 이웃이 부자 되는 것만큼 나의 자제력을 떨어뜨리는 건 없다라는 그 유명한 명언을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금융위기의 역사에서 킨들버거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비유를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사람들이 눈이 헷가닥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근거는 없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나올 때가 항상 고점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괴롭거든요. 맞아. 나 바보 된 것 같아.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들을 느끼면 투자를 시작하는데 투자를 시작하니까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그 돈이 부족하니까. 두 번째가 지표들 중에서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참고할 만한 지표는 없고요. 미국에서는 마진 뎁, 그 증권사에서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가서 돈 빌린 거를 증권사에서 주식담보대출, 마진 뎁이죠. 이게 우리나라도 뭐 엄청나게 하잖아요. 무슨 스탁론 이러면서 네네. 4배까지도 빌리잖아요. 네. 1억이면 3억 더 빌릴 수 있나?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막 빌리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으로 갑자기 치솟는 그런 일들. 뭐 대표적인 시기가 올해 1월에 매그니피센트 세븐 또는 배트맨 뭐 PER이 전부 다 40배 넘고 메타 정도만 40배가 안 되고 그랬죠. 또 S&P가 22배. 그때 그래서 이제 하워드 막스가 PER 22배 이상에서 주식 사서 10년간 수익률,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다라는 그 유명한 차트를 보여줬던 시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썩은 내가 나는 거죠. 와, 이렇게 악취가 나는 시장은 진짜 오래간만이다. 2008년보다 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008년에 비해서 지금은 레버리지가 부동산 레버리지가 적으니까 뭐 은행이 망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때처럼 그렇게 패닉으로 갈 가능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식 시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야, 오래간만에 보는 매드니스. 버블스러운 내기.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바닥의 징후는 너무 쉬워서 근데 알지만 이거는 이제 타이밍은 포기하고 사야 되는 거죠. 저는 바닥의 가장 큰 징후는 첫 번째가 밸류에이션 역시. 이번에 이제 우리 주식시장 PER이 0.8배 간 거. 4월 4일 날 저희 회사 고객들은 아실 거예요. 리밸런싱에서 골드랑 채권 팔아서 주식 샀거든요. 그 나스닥이 베어마켓 들어간 날. 직전 고점 대비 20% 조정이면 베어마켓이거든요. 그리고 베어마켓 이후에 1년간 기대 수익이 마이너스잖아요. 지난 100년간을 보면. 그 정도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희는 그 샀던 이유가 PBR 0.8배에서 안 사면 도대체 주식은 언제 살 거냐. 참고로 외환위기 때 PBR 0.7배가 잠깐 깨졌거든요. 최악일 때가 0.67배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 10% 더 빠지면 0.7배인데
외환위기 밸류에이션인데 작년 우리나라 상장기업 이익이 영업이익이 250조인데 역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배당만 55조를 줬는데 1분기 이번 비금융 상장사 영업이익이 56조인데 PBR은 0.8배에서 0.7배를 간다라면 이건 더 사야지. 굉장히 향기로운 너무나 매력적인 싸졌다는 거죠. 예, 엄청나게 싸졌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부 대책. 바로 트럼프가 상호관세 유예했잖아. 아, 그쵸. 이거 쫄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맞아요. 금융시장에 대해서 다들 꼭 나오는 그런 바닥의 징후 또는 그 매수의 징후 중에 가장 중요한 징후가 정책인데. 정책이에요, 정책. 예, 그러니까 그때 닥짓을 하면 더 빠지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2008년 9월 27일 날짜도 잊어버릴 수 없는데 이제 그날 그 미국 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 부결됐던 그때 그런 시기들. 그런 게 나오면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저 부유한 월가의 돼지들한테 나라 혈세를 준다. 줄 수 없다. 그리고 시장에는 그 안 좋죠, 많이. 다우지수 역사상 최대 낙폭이었죠 그날이. 그거 겪고 난 다음 주에 또 해주잖아요 결국. 금융시장 붕괴되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저놈들 나중에 청문회 불러서 때려잡는 게 낫지. 또 법을 만들어서 구제금융 받은 데는 앞으로 10년간 인센티브 금지 뭐 이런 법을 만드는 게 낫지. 그걸 살려주지 않고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그 뒤에 2주인가 1주 뒤에 결국 법을 새로 개정해서 통과시키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못하면 더 장은 박살나는데 금융정책당국이 잊어버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세 번째가 이제 그때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지표가 뭐냐면 고용이 멀쩡한가, 시간당 임금은 어떤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멀쩡했잖아요. 그 우리 5월 초에 나온 맞아요. 미국 고용 지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소비는 지금 당장 안 하죠. 왜냐하면 소매 판매 지표, 4월달 지표 엄청 안 좋죠. 안 좋은데 현금을 들고서 소비를 안 하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현금조차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끝장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도 4월 4일이 올해 장 바닥 아니겠나. 다만 이제 트럼프가 다시 사고를 칠 개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 다시 강세장 복귀한다라는 건 잘 모르겠고 그런 장이 오면 좀 사자. 이런 냄새를 좀 맡아야 된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시던 이제 하워드 막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작년 말쯤 올해 초쯤 이제 미국 시장이 비싸고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 분이 불과 한 4, 5개월 만에 나는 이거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좀 사야 된다. 이걸 보면서 하워드 막스 같은 분조차도 한 6개월 안에 상황을 판단을 바꾸고 게다가 뭐 최근에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 경기 침체 전망을 하루 안에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나? 막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일단 자산에 대해서 포트를 좀 짜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주식은 6, 현금이랑 금은 4를 예를 들어 짜자 이거죠. 그러니까 30%는 미국, 30%는 이머징, 한국 주식, 중국 주식 이런데. 그리고 나머지 20%를 골드랑 원화 현금을 갖고 있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트를 짜고 있다가 올해 1월 같은 해가 올 때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너무 버블이고 비싸니까. 특히 미국이 엄청 버블이고 또 앉아서 보니까 원래 30% 배제하는데 한 40%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한 10%, 20% 조정해서 팔아서 현금이나 금으로 갖고 있다가 4월에 이렇게 대패닉이 날 때 그거 조금 또 패닉 난 거를 현금 갖고 있던 걸로 저가 매수하면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선배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들. 아까 하워드 막스 같은 사람이 기가 막히게 이번에 올해 예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작년 말 올해 초에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2000년 IT 버블 붕괴 직전에 자기가 썼던 메모 보고서를 상기시키는 그런 걸 쓰면서 그 장문의 메모를 써서 저도 번역했거든요. 제 블로그에 번역했는데 그걸 읽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도. 저는 이제 그 전에 12월에 이미 금사라고 외친 사람이지만 야 그래 난 외롭지 않아. 약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더니 4월에 작폭락한 다음에 사라 그랬다는 건 제가 오늘 이효석 대표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왜냐면 그때는 또 2008년에 썼던 얘기를 또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지식을 다는 못 따라가더라도 압축적으로 좀 따라갈 방법은 참고서가 좀 필요하지 않냐. 보통 때는 그냥 그 비율을 놔두면 되는 거고. 근데 경제라는 거, 금융시장이라는 게 꼭 몇 년에 한 번은 썩은 애가 진동하거나 악취가 진동하거나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일이 특히 한국은 되게 자주 오니까. 그렇죠. 한번 놓쳐도 돼요 또. 왜냐하면 나는 나날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압축적인 지식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 이번에 놓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좀 생각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지나고 보면 대부분 버블이잖아요. 그 포모가 나올 때가 대부분 버블이죠. 그런 징후들을 잔뜩 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수를 이길 수는 없는데 고수를 따라다니는 건 가능하지 않냐. 쭉 가는 흐름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고수를 뭘 이기려고 그래. 따라가면 뭐 되지. 영웅이 되고 싶어 하면 좀 곤란하지 않냐. 그게 고슴도치가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All or nothing. 뭐 맞아요. 인생을 걸고 배팅. 아니 그거는 판타지 소설에서나 웹 소설에서나 하는 거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회빙환 못 하잖아요. 그런 건 못 하니까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면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조심스러운 과정에서 선배들 하워드 막스 같은 사람하고 붙어서 이기려면 그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는 쪽에 붙어서 따라다니기라도 잘하자. 최근에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고 하워드 막스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셨는데도 저렇게 총기를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박사님 생각도 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편으로 이 질문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아무래도 좀 뭐 눈도 좀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총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게 투자를 계속하는 거 아닐까? 하워드 막스 그 얘기 한 적 있어. 왜 지금까지도 은퇴 안 하고 계속 투자하세요? 아, 나는 총기를 잃고 싶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긴장감. 긴장감, 그러니까. 작년 8월 4일이었나? 8월 5일 그 일본의 그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드 청산 맞아요. 리스크로 막 시장 붕괴될 때 맞아요. 이제 그런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그때 저희는 프리즘을 샀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굉장히 과장돼 있고 이걸로 트레이딩 하려는 애들이 바이럴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이효석 TV도 나와서 HS 아카데미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파악해내려면 좀 그런 일들을 겪으면 조금씩 제가 느끼거든요. 아, 다음에 내가 더 잘 대응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들을 저는 되게 메모를 하고 특히 제 블로그에 엄청 그때 상황을 기록에 남기는 또 그런 기사들을 되게 발췌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그러다 보면 한 10년 전에 썼던 글들도 다시 되새김해서 읽어볼 수 있으니까 이래저래 보더라도 이렇게 이런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또 운용을 하는 과정이 저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 자극이 있는 곳에서 아무래도 긴장, 약간의 즐거운 긴장 그리고 극복 가능한 긴장 너무 긴장도가 높아버리면 꺾이니까 극복 가능한 그런 긴장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조금씩 더 현명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버핏 할배처럼 알파벳을 읽었는데 알파벳으로밖에 안 보이고 뜻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난 그만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번에. 저도 이제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럴 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쓰는 책들은 동호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인사이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저도 이제 책을 접어야 되겠죠. 정말 그 인생에 대해서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그 멀쩡하게 사지 멀쩡하게 그리고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맥스 20년 짧으면 15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건강 기대 수명이 70살이라 딱 70살이거든요. 70살이 더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요? 20년 아니 그게 동안? 늘어난 거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또 늘어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늘어나는 속도가 최근에 굉장히 느려요. 코로나를 겪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느려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10년에 한 0.5년 정도라도 건강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라는 건 다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처럼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책도 읽는 사람은 건강기대 수명이 더 길다고 생각하면 20년. 아니면 15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그 남아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굉장히 귀한 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남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보내야 되겠다 네. 생각하면서 사업도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강의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서 너무 좋은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돈의 흐름은 되풀이 된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을 통해서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벤트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홍쌤, 그러니까 이제 홍춘훈 박사님 실패하셨던 얘기도 여러 번 해주셨고 지금 또 이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좀 더 현명해지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이제 홍쌤을 보면서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도 용기를 내고 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너무 늦었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재테크의 3요소를 이럴 때 말씀을 드리는데 재테크의 3요소는 첫 번째 시드머니, 동잣돈, 두 번째가 기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수익률이거든요. 나에게 얼마 남지 않았어, 시간이 남아있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당연히 기간 문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짧게 남으셨는 분들은 어떻게든 저축을 많이 해서 종잣돈을 늘리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뿐만 아니라 투자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번 깨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왜냐면 복구가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믿을 만한 투자 전략들을 가지는 방법으로
조언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죠. 믿을 만한 투자 전략이 뭐냐? 한 60% 정도는 위험 자산 놓고 40%는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게 6대4 전략인데 너무 단순하신 분들은 6을 전부 다 미국 주식 사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요. 왜냐하면 미국장이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13년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날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주식은 육화를 하더라도 글로벌 분산된 포트폴리오, EM과 DM, 디벨로프드 마켓, 그쵸. 선진국 자산에 골고루 좀 분산하는 전략이 맞고, 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나 또는 채권에 잘 분산해서 가져가면 저렇게 되면 연한산 복리 수익률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10년이면 더블 나는 엄청난 수익이고요. 거기다가 또 10년에 한 번 정도 손실 나는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 남으신 분들한테는 사실 한번 추천해 볼 만한 포트 아니냐. 그리고 올해가 그 10년에 한 번 있는 조정이기를 기대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럼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기간이 많이 남았다. 20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주식 비중을 더 올려야죠. 그렇죠. 7대3 정도로 더 올리면서 더 길게 버틸 수 있죠. 그리고 어느 날 올해처럼 예를 들어서 깨먹는 해가 왔다. 저축액을 더 늘리면 되죠. 왜냐하면 종잣돈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무섭고 힘든 게 뭐냐면 종잣돈도 없고 투자할 기회도 없는 분들한테는 이제 눈높이를 낮추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이제 블라인드 가서 쭉 보는데 3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댓글이 전부 다 부정적이더라고요. 댓글을 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달았겠죠. 정말 웃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우리 가계운용복지조사 기준으로 해서 32억 정도가 우리나라 상위 1% 커트라인인데 상위 1%도 부자가 아니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가 부자인가?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중위값 보면 1억대거든요.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 사이에서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50등이 1억대예요. 그리고 5억 있으면 상위 20%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대 경제 강국인데 사실 인구발로 뭐 하고 있는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나라보다 비교가 안 되게 우리나라 미래가 훨씬 더 밝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뭐 자원 가격 빠지는 순간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IT 기술부터 BT 기술까지 다 골고루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미래가 되게 밝은 나라니까 1인당 가지고 있는 순자산을 보면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망해서 이제 지금 저기로 넘어갔지만 거기서 나온 세계 부자 보고서를 읽어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위값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성인 1인당 순자산이 1억 초반이래. 그죠? 맞죠? 아까 가계 기준이니까 1억 초반인데 그게 세계 19위예요. 참고로 미국보다 부자예요, 한국 사람. 근데 거기서 상위 20%가 가난하다, 너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돌 맞을 소리입니다. 예, 그렇죠? 인식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재산을 이야기할 때 집 빼고 뭐 이렇게 이야기. 10억이면 상위 10%인데. 그러니까요. 상위 10% 안에 오만 전문직들, 대기업 직장인들, 그리고 공사 맞벌이,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를 목표로 해서 한 방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레버리지해서 풀로 레버리지해서 코인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뭐 그런 분들은 제 고객도 아니고 저의 독자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너무 리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승률 높은 방식으로 천천히 부자 되는 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답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홍춘욱 박사님하고 이제 돈의 흐름은 되풀이 된다. 이번에 또 이제 새롭게 나온 그 신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인생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 계속해서 이제 승승장구하시기를 또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